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박명호입니다. 여건회계의 2편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주식회사의 탄생. 2-5화 주식회사의 탄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스페인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교국가여서 그렇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이 불가하고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업도 발달하지 않았고 또 유태인을 추방해서 금융업 종사자들이 부교로부터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교국가는 신났죠. 칼뱅주의로 노동을 열심히 했고 근면 건박한 삶을 살았고 이런 것들이 다 칼뱅주의자들 영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죠. 이태리에서 스페인으로 가고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가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영국으로 간 다음에 결국은 미국으로 가겠죠. 이게 이제 패권입니다. 12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6세기, 18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17세기, 18세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VOC 설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VOC는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왜 설립했느냐? 일단 영국이 먼저 세웠어요. 1600년에. 여기에 자극받아갖고 이제 큰일 났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 설립해서 동쪽에 있는 인도로 가는구나. 우리는 왕실이 없으니까 자금이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소규모 무역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포르투갈의 상관이라는 제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꼼파니아 모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자금을 모집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다.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자. 그 대신 일반인에게는 조합의 특권을 제한하자. 경영 참여권, 채용 관련 제한권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주식만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걸 제한해버리자. 직접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지역의 모험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10년간 해보니까 수익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나섭니다. 그리고 거대 자금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 방법이 허가장에 명시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식회사죠. VOC,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VOC라고 계속 쓰겠습니다. 왜 어떻게 설립돼? 스페인에 대항하면서 영국에 자극받아서. 그래서 동방무역의 독점권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주주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정관에 있습니다. 결국 1602년 8월 30일 날 초대 주주 1143명이 모여서 주식회사가 탄생됩니다. 이게 이제 VOC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두르면서 배들이 나갑니다. 자금 조달의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혁신이요? 꼼파니아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요. 결국 주식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름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입니다.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특성이 동인도 회사를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유한 책임. 이제 무한 책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식을 갖고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주주에게 배당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유한 책임. 경영에 불참하는 대신 책임도 유한하게 지겠다. 이게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두 번째, 주식거래. 당시에 암스테르담에 증권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배당을 통해서 이윤을 나눠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VOC가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영국의 동인도에서는 2년 먼저 생겼지만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왕실 자금으로 설립됐고요. 10여 년 후에는 네덜란드 모델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배당도 주기로 하고 주주도 모집합니다. 어쨌든 VOC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상장된 주식회사다. 주식이 거래됐으니까 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VOC가 위험을 낮추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수익의 고위험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1. 상관을 설치했습니다. 포르투갈한테 배운 거죠. 2번 군사행정 권한을 VOC한테 부여했어요. 세 번째는요, 계속기업. 네, 이제 모험기업이 아닙니다. 정관에 계속기업을 명시해놨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계속기업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내 현지무역. 상강무역이라고도 하는데 현지무역을 했습니다. VOC 정관을 조사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네덜란드 시민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으며 화물 수익금이 현금화되면 그 즉시 5%를 배당해야 된다. 그리고 회사가 회계장부 담당자를 고용하고 이사회는 회계장부를 감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현대 주식회사는 거의 똑같죠. 현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정관에 보면 출장비 지급도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Daily Expense Allowance for Food of 4 guilders per day. 하루에 4길더에 해당하는 그 음식을 제공해라. 계속기업 또는 영속기업입니다. 21 consecutive years. 21년간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IPO 신주 청약 배정 조건 여기서 어떻게 신주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무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먼 길 돌아서 유럽까지 안 오고 현지에서 구입한 상품을 현지에서 팔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가서 처분하고 그 돈으로 또 상품을 사고 그래서 연쇄적 거래를 컨트리 트레이드 또는 현지무역 어떤 사람은 상강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유럽에서 은을 들고 중국에 가서 비단을 사갖고 비단을 일본에서 팔면서 구리와 금을 가지고 인도의 직물을 사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향신료를 사갖고 열광하는 유럽에 향신료를 판다. 그렇죠? 향신료를 팔면 또 뭐가 들어와요? 은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현지에서 마진을 남기면서 다녔다. 이게 바로 현지무역의 이해입니다. 이렇게 현지무역을 하려면은 VOC는 상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상관이 여러분들 잘 아는 자카르타입니다. 그때는 바타비아라고 불렀는데 자카르타가 메이저 상관이고요. 여기 인도의 갈레라는 또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이것도 상관이고요. 일본의 나가사키에 또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카오에도 조금 가지고 있었고요. 대만에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상관들을 연결해서 무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년간 VOC를 경영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느냐? 상선이 150척, 전함이 40척, 직원이 5만 명, 사병이 군대죠.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10,000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VOC가 네덜란드 국가였습니다. 조약 체결, 전쟁 선포, 요새 상강건설, 군인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 영화는 100년 천하였습니다. 영국으로 패권이 이전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간단히만 다루면은 1680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후추의 인기가 하락하고 그 대신 뭐로 가느냐? 면직물과 차와 도자기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잡았느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향신료를 잡았습니다. 영국은 어디를 잡았느냐? 인도와 중국을 잡았습니다. 인도에서 나오는 면직물, 중국의 차, 인도의 차, 그리고 중국의 도자기. 따라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 면직물을 장악하고 유대인을 받아들이는데 이 유대인이 영국에 가고 금융사업을 확대합니다. 1688년에 유대인이 영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부터 영국은 금융사업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영화는 100년 천하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죠? 다음번에는 이상한 사람들 네덜란드인, 네덜란드인과 네덜란드 장사 방식, 네덜란드 사고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